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상품권 많이들 사용하시죠? 특히 요즘은 모바일 상품권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유효 기간이 짧아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종이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 정도 되는데요. 모바일 상품권은 길어야 2,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 표준약관에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발행업체가 맘대로 정할 수가 있고요. 또 환불을 받는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도를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 기업 최고 경영자가 한 회사에 머무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30대 기업의 경우에 평균 2.6년이라고 합니다. 상법상의 임기가 3년이니까 임기를 다 못 채우는 건데 그래도요.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재임 기간 1.3년이거든요. 배나 되네요.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 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의 박스권을 탈출했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 또 배당 확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늘린 게 큰 배경인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나 이렇게 오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기간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핫이슈입니다. 코레일에서 8월부터 주중에 요금 할인 그리고 KTX 역방향 할인 이런 것들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각종 요금 할인 제도를 개편하거나 없애겠다 이런 건데요. 툭하면 이렇게 요금 제도가 바뀌는 건지 잠시 후 2부에서 그 이유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동양사태 분정조정위원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상 비율이 정해졌는데 한 15에서 50%까지 보상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과연 승복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또 피해자들의 주장은 어떤 건지 3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정우입니다. 그거 아세요? 누군가 당신을 말리부에 태운다는 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의미라는 거. 초고장력 강판과 REPS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한 드라이빙. 지켜주고 싶어서 말리부. Chevrolet, find new roads. 새롭게 출시된 독일 정통 엔진의 말리부 디젤도 만나보세요. 현빈 씨는 왜 삼성생명 종신보험이에요? 세계 경제가 흔들려도 기업들이 흔들려도 종신보험은 흔들려서는 안 되죠. 평생을 지켜야 하니까.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긴 약속. 골든 밸런스. 길게 보면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증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어제와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네요.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2076.12포인트, 마이너스 6.49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36.32포인트, 마이너스 5.49포인트입니다. 장중에 530포인트가 깨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늘 시장 상당히 격동의 70년대라는 옛날 그런 네. 대사처럼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을 상당히 좀 공포감을 유발시키면서 네. 변동성을 크게 한 그런 하루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는 달렸는데요. 오늘 네네. 이렇게 좀 숨고르기를 좀 심하게 했는데 네네. 삼성전자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정책 이슈로 지금 시장이 랠리를 했잖아요. 네. 사실 뭐 정책 이슈가 뭐 금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건설 규제 풀어주는 부분, 부동산 그런 부분들과 또 배당 성향 이 부분 최근에 시장이 달리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 성향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었는데요. 네. 어제 사실 뭐 때마침 재보선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재보선이 끝나고 나니까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지금 여당의 압승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의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꾸준히 유효하지만 네. 오늘 일정 부분 지수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상당 부분이 2100선에 대한 저항대가 영향이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뭐 중간 배당이긴 하지만 500원의 배당이라는 그런 걸 좀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뭐 민간 기업들은 뭐 지금의 배당 성향을 올리는 그런 거에서는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출회를 시켰고요. 종목도 일정 부분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는 숨고르기 하면서 매물들이 좀 출회되는 흐름. 특히 오늘 외국인들은 4,800억대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기관은 특히 투신이 3,000억대를 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기관 종합 1,400억대 매도를 보이면서 시장에 좀 압박감을 준 하루였었습니다. 그렇군요. 당분간은 좀 이런 장세가 이어지면서 힘있게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금방 숨고르기를 하네요. 금방은 아닌 것 같고요. 주가가 그래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거래소를 보시면 순환적으로 거의 다 한 바퀴씩 돌면서 급격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네. 차익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였었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은 코스닥이 거의 공포의 끝을 보여주는 하루였었는데요. 네. 오늘 장 초반에 서울 반도체, 코스닥의 간판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반도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실망감을 주면서 바로 하한가에 들어가면서 공포감을 주기 시작했었는데요. 네. 또 바로 뒤이어서 차바이오텍이 또 아무 이유를 모르는 원인 불명의 그런 뭐 여러 가지 루머가 뭐 있었습니다만은 뭐 실적 우려감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다 소문이 퍼지면서 회사에서 나중에 적극 해명을 하면서 하한가가 풀리긴 했습니다만 또 같이 하한가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결제주 급락에서 이어진 코스닥 공포의 도미노 하락 현상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동반하면서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거래소 시장의 하락에도 어느 정도 좀 분위기상 일조를 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근 시장에서 뭐 상당히 뭐 따뜻한 온기를 느끼기도 전에 차갑게 싸늘히 식어가는 증시를 좀 맛봐야 되는 좀 안타까운 하루였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의 급락은 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게 아닌가. 뭐 물론 8월 중순까지는 실적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실적에 따른 뭐 개별 기업들의 하락은 어느 정도 순환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극도의 공포감이 몰고 오는 이런 지수의 급락은 어느 정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바로 급등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가 조금 더 이어지면서 그동안 좀 숨가쁘게 달려온 증시에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을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배당이라는 게 지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장기 투자하는 쪽에 있어서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거래소는 저성장, 거의 성장이 끝난 기업들이 대부분 포진을 하고 있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성장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성장 기업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시장이 그동안 소외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도 안 좋은데 배당도 적게 주고 네. 이런 부분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주가는 싼데 배당 성향을 올린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네. 반대로 코스닥은 성장을 위해서 계속 유보금을 두면서 투자를 지속해야 되는데 배당 성향을 올리게 되면은 성장이 또 약간 밑으로 그렇군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물을 더 많이 불렀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은 오히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힘든 하루였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가 있습니다.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고문이 잠시 후 오후 4시에 정계 은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후 4시에 정계 은퇴 선언을 하겠다고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고문이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가 두 번째 디폴트에 기술적으로는 빠졌죠. 예, 뭐 사실상 디폴트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 대표단, 아르헨티나의 미국 채권단하고 또 아르헨티나 정부하고 미국 뉴욕에서 네. 채무상환 협상을 벌였는데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당시에 이제 2001년에서 2002년 그 당시에 네. 아르헨티나가 한 1,000억 달러의 부채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못 갚아가지고 이미 그때 이제 한번 디폴트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 뒤에
예, 뭐 디폴트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 갚는 건 아니고요. 그 뒤에 이제 채권단하고 협상을 했죠. 해가지고 헤어컷에서 이제 얼마를 삭감해주겠다, 네. 상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권단하고 대부분 그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합의가 되지 않은 헤지펀드가 있었는데요. 예. 그 헤지펀드 두 곳이 미국에 이제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법원에다가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걸 갚게 해달라. 원금과 이자 합쳐서 한 15억 달러가 되는데 네. 이걸 갚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미국 뉴욕 법원이 채권단 이 헤지펀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갚아야 될 위기가 된 거죠. 15억 달러 전액을. 근데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쭉 협상을 해왔는데 네. 뭐 15억 달러니까 사실은 뭐 절대적으로 큰 액수는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1조 원 정도? 예. 못 갚을 금액은 아닌데, 근데 이걸 갚아버리게 되면은 앞서서 삭감을 해준, 탕감을 해준 채권단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 못 주겠다. 예. 너희도 같이 삭감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이 협상이 깨졌고요.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그래서 이거를 결국 갚지 못하면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낮까지 갚지 못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디폴트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이 외환 부족 국가고, 그다음에 이 헤지 펀드들이라든가 이런데 워낙 쉽게 말해서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늘 이 외환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었는데, 그랬죠. 결국 10여 년 만에 또 디폴트. 그 전에도 몇 차례 외환 위기 같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만성적이고 상습적인 그런 국가인데, 다만 이제 시장의 영향은 뭐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2001년 그 당시 디폴트 선언한 이후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사실상 뭐랄까요, 좀 이렇게 제쳐놨다고 그래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해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디폴트로 인해서 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 보여지는데, 다만 아르헨티나 경제 자체는 굉장히 내부적인 타격이 크겠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뭐 환율 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도와주려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네. 최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환 부족 국가들한테 넘치는 달러를 보내줌으로써 이 경제적 지배력, 이 영향력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그렇죠. 추세인데. 예. 그래서 뭐 이 이후 사태도 예. 이 디폴트 그 자체보다도 이 이후 사태도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한 나라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자원도 많고 얼마나 대구가 아닙니까? 예. 한 나라가 어떻게 경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위기를 겪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항상 이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참 잘 사는 나라였었는데요. 그렇죠. 네. 사실은 몇십 년 전, 그리고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라고 예, 불리기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 사람들은 이쪽에 일자리 찾아서 이주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랬던 걸 생각해 보면은 참 나라의 그 위정자들이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좀 들고요. 국내 정치의 실패가 굉장히 컸던 것이죠.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하니까 네. 뭐 일단은 안심을 해보는데 어떻게 또 파장이 일지는 또 모르겠죠. 예. 중장년층 그러면은 여기서 중장년층이라고 하면은 50세 정도 이상을 네. 얘기를 하나요? 이분들의 대출이 늘어났다 이런 통계가 있네요. 예, 그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는 세대겠죠. 50대 이상. 네. 중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이 2년여 만에 지금 한 2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많은 이제 국민은행의 예를 보면은 50세 이상 연령층이 빌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현재로 38조 원입니다. 2011년 말이 32조 5천억 원이었고 2년 반 사이에 한 17% 5조 5천억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 건데요. 네.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42%에서 지금 46, 47%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뭐 다른 은행들도 미묘한 수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흐름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늘어나는 걸까요? 50세 이상이면은 뭐 우리나라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녀 뭐 결혼 문제도 있을 거고요. 아직 아이들 공부가 안 끝난 집도 있을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특히 이제 베이비붐 세대다 보니까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부족한 은퇴 자금을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맡겨서 받아서 자영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은퇴 연령에 해당하는 50세를 넘으면 있는 빚도 갚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겠죠. 신규로 대출을 일으킨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거죠. 네. 기왕에 있던 대출을 줄여나가고 갚아나가고 그래서 적지만 빚 없는 노후를 이제 맞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조기 은퇴, 고령화, 또 이 노후 불안 네. 여러 가지 우리 경제 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맞물려 가지고 결국 중장년층의 대출 증가라는 네. 아주 위험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50대 이상이면 50대를 고민해서 경제적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빚이 늘어나면서 결국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데 네. 이거는 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30, 40대보다는 대출의 질이 굉장히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에 지금 LTV, DTI 다 지금 완화하는 추세인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필시 5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이 은퇴 연령기에 있는 분들의 대출이 빚이 늘어난다는 것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장은 또 생활비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될 텐데 네. 이 구조적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참 네. 어쩔 수 없이 고용을 안정시키는 거에는 사실 방법이 없죠. 네. 지금 어쨌든 정년도 좀 늘어나고 또 이제 실질 임금을 늘리겠다 이런 정책을 펴고는 있는데 어쨌든 50대 이후에도 일자리가 안정이 될 수 있게 네. 그리고 적지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이런 고용 안정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임금 보전 예.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포커스와 셔터를 하나로 레이저 오토포커스.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요. 내일이 8월이죠. 근데 내일부터 코레일이 갑자기 KTX 요금 할인 제도를 확 바꾼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회공공연구소의 이영수 연구위원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머,
마.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청바지 기장 살리는 거예요. 와이셔츠하고 바지하고 지금 드라이맥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면바지류 많이 오고 또 그다음 청바지, 그다음 스커트, 기장 줄이러 많이 오시지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와이셔츠류하고 티셔츠류,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우스류, 이런 종류를 여름철에 많이 세탁을 맡기시죠. 세탁소 같은 경우는 봄철이 가장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 그러니까 계절이 바뀔 때 그때 가장 저희 장사가 잘 되는 편이고요. 여름이 가장 한가한 편이죠. 안 좋죠. 여름에는 많이 한가하죠. 세탁소들이. 사계절 중에 제일 한가한 계절이에요. 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 오늘은 김미란 리포터가 세탁소에 다녀왔는데요. 여름에는 세탁물 잘 안 맡겨서 어렵죠라고 하셨는데 글쎄 흰 옷이나 밝은색 옷도 좀 많이 입고 땀도 많이 나서 자주 이용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세탁소가 사시사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또 고객들은 그만큼 또 돈을 써야지 되네요. 근데 돈이 잘 돌면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쿠쿠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쿠쿠 얼음 나의 쿠쿠야 나의 방금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쿠쿠 아이스 넘버 5. 일핑계로 가족한테 늘 미안합니다. 어떡하죠? 나보다 가족이 먼저인 A4 타입이군요. 가족 간의 건강한 추억을 위해 나트랑 5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포커스와 셔터를 하나로 레이저 오토포커스.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8월, 내일은 8월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아침인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해야지 될지, 재보선 선거가 끝나자마자 코레일이 가격 제도를 개편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시행하고 있던 각종 요금 할인 제도를 거의 없애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평일에 서울, 부산 KTX 이용객 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실 기준으로 7.5% 4,000원의 요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금이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텐데요. 참 철도 공무원들 바쁘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코레일 요금제도 하도 자주 바뀌어서 그런데 이 배경이 어떤 건지를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연구소의 이영수 연구위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코레일의 요금제도 개편이 갑자기 공개가 됐어요. 근데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죠? 예, 아시다시피 주중에 요금 할인을 폐지해서 한 7.5% 인상 효과가 있고요. 네. 이역 방향과 출입구 좌석 같은 경우에 5%의 할인도 폐지를 하고, 네. 그리고 코레일과 계약을 맺은 법인 임직원들의 출장 시 10% 할인도 없앤다고 합니다. 다만, 1개월용 전기 승차코, 전기 가격 같은 경우에 최대한 10%포인트까지 추가로 할인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사실은 체감하는 가격은 그리 싸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인상이 되면은 좀 이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KTX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예. 사실 조금 비싸다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비싼 이유가 코레일은 이제 고속철도 운영으로 해서 연간 5천억 정도 영업 수익을 올리면서 일반 철도라든지 광해철도, 하월철도 등의 나머지 부분에서의 발생하는 적자를 교차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철도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건 사실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 코레일이 KTX에 대해서 계속 할인 폐지를 하고 있고 요금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할인 폐지라든지 요금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코레일이 경영 개선을 위해서 좀 고속철도를 수익성 위주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런 각종 할인 제도를 없애게 되면은요,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어떤 고객층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고속철도를 늘리면서 새마을과 무공 열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비자들의 선택, 입국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기적인 게 아니라 가끔씩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좀 용인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요금 같은 경우에는 요금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코레일 자체적으로 하는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국토부는 이제 코레일의 부채가 많기 때문에 요금 인상 등을 통해서 수익적 경영을 통해서 갚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상한제를 통해서 고철도의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다양한 할인 폐지에 대해서는 유인하고 있고 그리고 요금 상한제도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폐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긴 있죠. 요금 상한제는 지금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철도 요금은 정부의 허가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할인 제도를 다 없애거나 개편하거나 한 것은 이 국토교통부하고 새누리당이 당정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니까 코레일이 그냥 결정을 해도 되는 거고 일단 용인을 해준 그런 모양새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상 요금 인상의 요인들이 다 생겼잖아요.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그런 것들도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 6월달에 국토부하고 코레일이 요금 상한제 관련된 폐지 논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일반 열차, 새마을이나 무궁화 같은 일반 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같이 요금 상한제를 유지를 하되 고속열차 같은 경우에는 요금 상한제를 폐지를 해서 코레일의 경영 자율성을 높여 주려고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국토부가 어쨌든 코레일의 부채가 한 17조 6천억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 이런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을 통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을 만약 가지고 있다면 계속 가다가는 할인제도 다 폐지되고 나서는 결과적으로는 요금 인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좀 더 고속철도에서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허가사인 요금 상한제가 폐지가 되겠죠. 실제로 지난해에 있어서의 철도 발전 방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교감이 있으면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코레일이 한 17조 정도의 부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이런 식의 사실상의 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가격제도 개편들이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었는데요. 이 부채는 그러면은 이렇게밖에 해소할 수 없는 건가요? 다른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채의 성격에 대해서 사실 많이 논쟁은 있죠. 17조 6천억 중에서 실제로 영업 손실 누적으로 인해서는 코레일이 영업 손실로 인해서는 한 4조 6천억 정도 되고 나머지 13조 원은 차량 부채 인수라든지 차량 구입이라든지 회계 기준 변경, 용산 국제 업무 준비 사업 무산 등 그러니까 코레일이 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채 문제를
만약에 외부에서의 어떤 요인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다면 일정 정도 뭐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죠. 물론 국토부가 지원을 뭐 안 해주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채를 어떻게 활성화해서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는 아마 요금 인상을 통해서 국토를 스스로 좀 부담을 시킨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요금 상한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적 경영을 통해서 부채를 또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해결될 가능성이 사실 있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부채를 해소를 해야지 되니까 이렇게 요금의 어떤 조정을 통한 방법이 당연히 이제 자부책으로서 나올 수도 있다고는 봐요. 어쨌든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국토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국민의 돈으로 사실은 주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역시 국민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어쨌든 13조 원 정도의 부채가 외부에서 주어졌다면 물론 이 부분 논란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었다면 일정 정도 코레일도 부담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이 국토부에서도 일정 정도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 이제 코레일의 방망 경영으로 보고 그리고 또 수익적 경영으로 간다는 것은 어쨌든 코레일이 공기업인데 공공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염려가 되는 것은 어쨌든 수세발 케이스가 내년 말부터 운행이 되면 코레일의 어떤 영업 환경도 좋지 않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부채가 더 쌓일 것이고 그러면 또 이 요금 인상이라는 어떤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국토부가 좀 더 코레일에 전방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좀 풀어가야 되는데 너무 쉽게 좀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좀 부분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수서발 KTX 또 민영화 얘기가 또 나오는 건 아닌지 그런 점도 걱정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코레일은 공기업이지만 수서발 KTX는 어쨌든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식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뭐 민영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수서발 KTX도 이제 민영화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 수익성이 나야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 수서발 KTX가 좀 요금 상한제가 폐지가 되고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민영화에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요금 상한제 폐지도 실질적으로 보면 좀 장기적으로 보면 수서발 KTX의 민영화하고도 좀 뭐 아주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설철도 부분에서 요금이 계속 인상이 되면 수익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간 자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요금 상한제 폐지는 계속 이제 요금 상한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가 코레일의 부채에 대해서 전적으로 코레일의 방황 경영이라고 뭐라 한다면 코레일에서도 요금 인상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금 상한제 이 논의가 폐지가 논의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수서발 KTX의 어떤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 자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또 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전적으로 코레일의 부채에 대해서 요금 수익으로만 상환해야 된다는 그런 국토부의 어떤 인식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금 상한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런 철도 같은 공공재는 있는 제도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의 다른 공기업들도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정부제를 받죠. 그리고 요금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국토부가 이렇게 용인을 해주면은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허가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허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이게 바로 허가를 해주지 않는데
요금 상한제가 피해가 되면 코레일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입장에 따라서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TX 요금 할인 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사회공공연구소의 이영수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 지도. 숫자를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네요. 아이템이 세월호 사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네요. 네,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죠. 네, 사실 이 세월호 사태가 4월 16일인데요. 요때 사실 사고가 나고 이제 여러 기관에서 저한테 요청을 좀 주셨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요청 중에는 이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도 많이 연구들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같이 참여가 돼 있는데요. 사실 이제 사고 난 직후에 저희가 먼저 했던 거는 과거에 이제 이 배를 타고 갔던 그 사람들 중에 혹시 이 배가 기울어져 간다라든지 아니면 이 배에 이렇게 화물이 많이 실었지 이런 트윗이 한 건이라도 올라왔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실 올라와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단초가 되거든요. 이 재난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많은 건보다 한 건이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정부기관이나 저희도 많이 지금 준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에 대한 예방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세월호 사태에 대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은 4월 15일부터 아직 그래도 이게 진행 중인 사안이다 보니 저희가 이제 5월 달까지만 이제 글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게 건으로 치면 몇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전혀 예상이 안 돼요. 2억 건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건이기 때문에 통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게 대상은 이제 트위터나 블로그, 이제 미디어 쪽까지 포함을 시켜서 분석을 했습니다. 미디어라 그러면 신문 방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 세월호 사고를 놓고 이 트위터나 블로그, 미디어에 올라온 글들은 주로 어디에 좀 집중이 돼 있나요? 이 세월호 이 이슈 기간에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월드컵이나 선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상대적으로 세월호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월드컵이나 선거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고 심지어 사실 선거 이슈는 선거 일주일 전부터 이 세월호 이슈를 앞지르는 사실 그 선거운동 기간이 2주라는 거를 봤을 때는 과거에는 상상을 못했던 이런 선거 이슈가 많이 발생하지 못했던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당장은 놀랐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어떤 여론, 반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이제 굳이 여론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부정 여론이 이제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연관어로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온 그런 감성 키워드들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참사, 분노, 눈물, 답답함, 놀라움, 충격 이렇게 이제 올라왔고요. 이걸 이제 또 크게 저희가 4가지로 나눠보면 이제 애도, 분노, 충격, 희망인데요. 이제 그 포션을 보면 이제 애도가 38%, 분노가 33%, 충격이 21%, 희망이 9%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슈가 되는 것들만 따로 이제 뽑아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 총리 이제 사태나 해경 해체 선언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여론에서 이제 회의적인 그런 시선으로 많이 댓글을 올려주셨고요. 또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정부 주요 인사의 어떤 애도에 대한 표함에 있어서는 이제 2가지 시기적이나 목적적인 측면에서 이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은 어떻게 찾아내신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는 이제 실종자가 빨리 구조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희망이 올라오는 거였죠. 그러면은 그냥 이 사고 수습에 대한 희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실종자가 생존자가 살아있길 바라는 희망이죠. 근데 이 세월호 사고와 정부, 대통령
뭐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그건 어떻게 분석이 되나요? 예, 세월호 사고를 정부로 이제 저희가 연관시키고 싶어서 시킨 게 아니라요. 네. 세월호 사고에 대한 걸 찾다 보면 가장 큰 연관이 되는 게 이제 정부에 대한 연관이 같이 엮여서 올라오기 네네. 때문에 예. 사실 이게 정부에 대한 언급이 희생자보다도 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사고기 때문에 희생자에 대한 언급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네. 물론 많이 올라왔지만 국민들은 이제 정부에 대한 언급을 더 많이 했고 네. 또 이런 그 책임에 대한 소재라든지 또 언론에 대한 어떤 보도 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거론이 됐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관련 대상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많이 또 확대돼서 이제 올라왔고 이제 뭐 구조 작업이라 든지 그런 이제 사고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올라왔고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세월호 사고는 당연히 이제 관심은 하향세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네. 이 연관된 그 정부에 대한 그런 키워드들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하향세를 갖지 않더라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정 언급이 많이 올라왔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정부에 대한 이제 믿음과 희망이 예. 이제 약간 의혹으로 바뀌고 예. 이제 분노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이 좀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분노나 답답함, 예. 눈물남, 놀라움 이런 것들은 9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네. 여전히 분노의 감정들이 지금은 이 자료에는 없겠지만은 많이 나오나요? 예, 저희가 봤을 예. 때는 이제 분노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사그라들진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제 미디어도 분석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미디어는 당연히 이제 막 사고 사실부터 따라가느라고 바빴을 테고. 네. 그래서 미디어는 어떤 식으로 세월호 사고에 대한 그런 대처를 해왔는지 또 분석이 되나 궁금해요. 네, 보통은 이제 저희가 소셜 분석할 때는 이제 미디어를 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디어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분석을 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미디어하고 소셜하고는 이제 뉴스에 대해서는 이제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 경우는 이제 소셜에서는 이제 정부하고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많이 높게 나타났고요. 또 미디어에서는 정부보다는 이제 실종자나 가족에 대한 언급이 많이 높게 나타나서 약간 서로 다른 시각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예를 들면 이제 트위터에서는 이제 세월호 관련된 그런 항의 농성이나 추모 집회 등이 이제 높은 관심으로 많이 올라왔었지만 미디어에서는 이제 수색 작업이나 정부 대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도 관련된 뉴스들로 언급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5월 달까지 분석을 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도 분석 작업은 하고 계신 건가요? 하고 있죠. 네. 그 다음 하고 이번에 재보선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궁금해요. 그 추이도. 예, 어떻게 뭐 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럼 정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좀 안 좋은가요? 예, 이제 뭐 안 좋은데 어떻게 안 좋은지를 사실 이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여전히 이제 분노에 대한 비율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구조나 언론 이런 것들이 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7만 건, 5만 건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분노하고 비교했을 때는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분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올라왔고,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3가지로 나눠 보면 어떤 참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제 빠른 구조나 대응 체계에 대한 이제 문제, 그리고 이제 언론 통제 이런 의혹이 이제 3가지가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 인식으로 거론이 되고 있었어요. 네,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들 어떤 게 좀 관심 있는 걸로 나타나나요? 네, 이번에 이제 KBS가 제일 많이 미디어에서 언급이 되면서 이 사건과 올라왔고요. 근데 이제 KBS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건 이제 JTBC, 그리고 이제 미디어 오늘, 그다음에 MBC 노컷뉴스 이런 순서로 미디어에 대한 관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미디어에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2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8100님의 사연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롯데리아 햄버거도 하나만 사 먹었죠. 어머니는 햄버거가 싫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햄버거가 잠깐, 롯데카드 없으세요? 평일에 롯데카드로 롯데리아 핫 크리스피 버거 구매 시 하나 더. 역시 롯데카드.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기변화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현빈 씨는 왜 삼성생명 종신보험이에요? 세계 경제가 흔들려도 기업들이 흔들려도 종신보험은 흔들려서는 안 되죠. 평생을 지켜야 하니까.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긴 약속 골든 밸런스. 길게 보면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